안 잡히는 집값에 주담대 오픈런.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해요.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많이 늘긴 했습니다. 예. 6월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이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게 5월에 9조 3천억 원이 늘어나서 그것보다는 적게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최대 증가폭이 3조 5천억 원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6월 8조 3천억 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숫자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특히 주담대 증가폭이 4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된 점 그리고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이 4조 3천억 원이 늘면서 전반적인 잔액 증가를 이끌었다는 점 이런 점이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심상치 않은 정도를 넘어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우리가 금리가 낮은 편이 아니고요. 금리를 또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대출, 가계비 규모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KB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좀 생소한 그런 조치 같아요. 사실 뭐 은행이 수익만 생각하면은 네. 가계대출 많이 해주는 게 빵빵하게 좋습니다. 해야지. 주담대가 대출 중에 가장 안전한 대출이고 그다음에 수익 같은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다른 사람이 사면은 그 사람 또 가기도 쉽고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주담대를 수익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 뭐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보니까. 절대 손해 안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특별하게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 대출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수익성 차원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 이제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를 세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27 대책에서 이제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줄여버렸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반영 결국은 이제 가계대출 늘리지 말라라는 전방위적인 좀 압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3억으로 줄여버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가상금리 또 높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가상금리만 높이는 걸로 또 문제가 되니까 가상금리가 높게 되면은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의 양이라든지 주담대의 양을 좀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게 은행 입장에서 문제거든요. 이게 좀 제한이 있는데 대출을 하려는 사람 너무 많고 대출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얘기는 가상금리 같은 거 올려가 금리를 좀 높게 되면 이자 수익이 많아서 이자 장사만 한다는 비판도 받기 때문에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대출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정부에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부의 간섭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배경을 봐야죠. 이 배경을 보자면은 부동산, 전월세 이런 쪽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붙었기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0% 주간 단위로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무려 74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성북구, 구로구, 중랑구 순서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난달 30일에 규제 지역 및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 역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0.17%포인트 축소한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1.29% 한 주 동안.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이제 상승폭이 둔화세를 이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세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 올해 1.29%가 한 주에 오른 거면 한 주에 오른 겁니다. 연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00%쯤 돼요. 100%가 예. 배 이상 오른다고도 예. 볼 수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올해 이미 지금 거의 15% 가까이 올랐다라고 해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0.56%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0.64%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등도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서울시가 집계한 데이터도 집값 상승을 그렇죠. 가리키고 네.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이 작년에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최고치 기록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이에 따르면 6월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 허가 신청 평균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67% 상승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집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금리가 올라도 좀 대출 일으켜서 무리해서라도 사자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무섭다니까요. 요즘 가보면은. 근데 더 무서운 게 전월세 시장 쪽인 것 같아요. 이번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한 주 만에 0.31% 올라가지고 5주 연속으로 0.3%대 오름세를 기록했거든요. 5주 연속으로 이렇게 0.3%대 기록했던 전 기록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교수님?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냐면은 2015년 11월 9일 이후입니다. 10년 8개월 만에 대기록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어요. 전세 시장 굉장히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사실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임대차 시장은 신규 분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분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신규 분양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이쪽은 사실 바로 들어가실 분보다는 보통 청약 같은 것들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세 같은 것들 끼고 사는 분들이 많고 전세 같은 거 끼고 산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찌됐건 임차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대규모 분양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임차를 크게 공급해주는 죄송합니다. 역할들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22년, 2023년부터 고금리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아파트들이 안 지어지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안 지어지게 되다 보는 효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지금 서울하고 경기권의 어떤 신규 분양 물량이 거의 뭐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아파트들 신규 물량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임대주택, 전세주택에 전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주택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빌라도 어떤 훌륭한 임대 어떤 주택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보증금 문제라든 이런 거 터지면서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신규 물량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아파트 신규 물량 감소가 지금 서울하고 경기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강제 매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심리 속에서 지금 은행창구 쪽에는 오픈런까지 벌어진다고 해요. 이거 대출 받으려고 오픈런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KB국민은행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도 결과가 이제 결정이 비슷한 결정 내릴 수 있다. 좀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가장 간편한 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실제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의 이제 뭐 한도가 지금 빨리빨리 차고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 가장 영향이 큰 수요층은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네네. 15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대출 받아서 강제 매수하자, 매수 빨리 하자 좀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집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B2 수요 이쪽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B2가 잘 안 되니까 카드론까지 손을 벌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증시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미 뭐 신용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 받고 했는데도 이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이제 속칭 좀 이렇게 평가 손실을 보고 계신 분, 좀 물렸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카드론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금융기관에 이제 뇌관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드론 여기서 금리가 두 자릿수인데 이게 올라주면은 모두가 행복한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앞서서 일부에서도 거론했듯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다. 대환대출, 뭐 리볼빙 이런 잔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떤 그 절박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당장 실수요자들에게 이게 타격이 되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주변에서 잔금 치르기 며칠 전에 뭐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니까 엄청 격앙돼 있더라고요. 화도 내면서 엄청 긴장하고 있던데 이런 실수요자들의 문제로 이게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가계대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심사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든지 최근에 모기지 보험 같은 것들을 안 가입시키면서 이제 한도 같은 걸 좀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청 한도에 비해서 좀 덜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다급하게 돈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이게 네. 사실 아까 카드론 마찬가지인데 카드론 반대 매수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비투 하다가 반대 매수 떨어지면은 당장 돈을 넣어야 되는데 카드론 당일 나오니까 이제 넣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기 때문에 카드론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카드론을 써서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대출이 예상보다 덜 나온다든지 뭐 한도가 축소돼서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돈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 나머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같은 것들도 이미 사려는 사람들이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그게 사실은 정부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딱 하면 좋긴 한데 이것들에 대한 사실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고 계약 이행 같은 것들은 뭐 엄밀하게 하라는 또 지침 같은 것들을 주는 거 역시 바람직할 수가 있다. 결국은 집을 한번 사게 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데 이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뭐 특히나 잔금 같은 거 치를 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관리 같은 것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대출 틀어막으면은 지난 6.27 대책 때도 봤지만 이 대출을 틀어막았을 때 그 피해는 거의 실수요자들에게 오고 현금 부자들은 전혀 데미지를 안 받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거? 집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집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걸 자갈 공급할 것이냐 임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약간의 플랜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임대차 시장하고 자갈 시장도 약간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수요가 줄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수요까지 어떻게 보면 맞춰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임대차 수요가 적절하게 맞아지게 되면은 또 자가를 살려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는 이런 영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가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공공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민간주택이 거의 80%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주택에서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책이 나오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향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을 아파트랑 공공임대만 놓으면은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임대 시장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체계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이기만 하는 거는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면은 하반기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